안녕하세요. 철학인문수 강생 여러분. 자, 14주차 첫 번째 수업입니다. 이번 주제는 삶의 의미인데요. 어, 자, 그 전에 잠깐 간단한 공지사항을 드리면, 자, 우리 남은 수업이 이제 이번 삶의 의미에 대한 수업과 이제 14주차 두 번째 수업과 15주차 첫 번째 수업 있죠. 자, 그 마지막 수업들은 이제 철학과 사회적 맥락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고요. 주된 얘기는 그 신의 문제와 윤리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그 당시에 19세기 맥락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게 뭐 항상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논의가 있는데 일단 한 19세기의 맥락에서 이제 한번 그 논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원래 제가 처음 이 수업을 기획했을 때에는 원래 국가의 의미, 국가의 지배 정당성 문제를 한 주 딱 잡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또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사회적 맥락을 좀 따져보려고 했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어,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건 아마 오늘 수업과 관련된 그 사회적인 또는 정치적인 맥락을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게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마지막으로 철학과 사회적 맥락, 그러니까 사회적인 맥락, 그 당시에 어떤 맥락에 비추어서 왜 하필 그런 얘기를 왜 하필 그 시점에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요. 어, 다음 수업들도 재미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수업과 다음 수업 끝나고 나면 결국에 이제 마지막 이제 다음 주 금요일 수업이 났는데 그게 바로 이제 기말고사죠. 자, 기말고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그 시각에 제가 그 이러닝 센터에 그 공지사항이 있죠. 바로 그 게시판에 시험 문제를 공개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에 그 공개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풀어가지고 제출을 하면 되고요. 아직까지도 제가 그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서 할지 아니면 그냥 그 문서를 여러분이 작성해가지고 뭐 아래 한글이나 아니면 워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할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어,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시험 범위는 전 범위입니다. 전체 범위를 시험 범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험 시간은 1시간이고요. 우리가 10시, 금요일 10시에 시험을 시작하면 11시에 끝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시간이라고 하는 제한 시간 동안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운 걸 전 범위에 걸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될 것 같아서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야 될지. 어,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점들은 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제가 퀴즈를 낸 주들이 많죠. 과제. 그 주에 대해서는 그 퀴즈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저의 해설과 함께 비교해서 이제 문제들을 한번 돌이켜보시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제가 전 범위라고 하긴 했지만 마지막에 제가 문제를 내지 않은 주가 있죠. 그리고 초반에 그 채점을 그냥 모두 동일하게 10점씩 다 준 적이 있죠. 바로 여러분에게 차별을 주지 않은, 과제에 차별을 주지 않은 초반부와 그 다음에 과제를 아예 내지 않은 후반부. 자, 그 부분을 제가 평가를 제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좀 배점이 높은 문제들을 그 부분에서 문제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저 입장에서도 뭔가 평가가 좀 그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말고사에서 그 부분을 더욱 더 많이 채점을 하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시험 공부를 어떤 식으로 이제 분배할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서술형이나 논술형 문제를 분명히 이제 절반 이상 낼 겁니다. 전체 배점에서. 그거를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시험 오픈북이에요. 오픈북. 오픈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뭐 강의 노트를 다 꺼내놓고 봐도 되고요.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지되는 건 뭐냐면 다른 수강생과의 대화, 다른 수강생과의 로부터의 도움 또는 도움 주기 둘 다 안 됩니다. 그럼 이타적인 마음에서 친구들을 돕지 말아주세요. 뭐 공리주의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아주 일시적으로 또는 아주 단기적으로는 그게 다른 사람에게 이익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게 이타적인 행동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도움이 되는 활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리주의적으로 보든 의무주의적으로 보든 그런 치팅들은 이제 결국에 모두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면서도 규칙을 위반하는 행동이니까 하지 말기 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라도 이게 들키게 되면 본인에게도 이제 큰 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똑같은 그림이네요. 자, 바로 이 사람 지금 죽었네요. 도대체 이 사람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바로 저 사람은 열심히 살았겠죠.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텐데 결국 죽어버렸네요.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지난 시간에 바로 그 죽음과 연결지어서 마지막 질문이 있었죠. 어차피 죽을 텐데 왜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이었죠. 자, 이에 대한 한 가지 답은 이겁니다. 삶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자, 모종의 목표에 비추어서 삶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할 수 있어요. 뭔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살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성과들 역시 모두 사라지겠죠. 저의 죽음과 또는 다른 사람의 죽음과 또는 언젠가는 결국 태양계도 죽어버리고 붕괴하고 태양계도 붕괴하고 우주도 소멸해버릴 수가 있죠. 어떤 의미에서든 어쨌든 의미에서든 지구에서의 어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언젠가 끝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의 모든 노력들은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그렇게 물거품이 될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의 삶 역시 모두 무의미하겠죠. 그것이 어떤 목표든 그 목표는 언젠가는 다 사라질 거예요. 달성되지 않을 거예요. 달성했다고 싶은 것도 다 물거품이 될 거예요. 사라져버릴 거예요. 우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삶은 모두 무의미한 거죠. 물론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각각의 삶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죠. 그리고 그 행동들은 특정한 목표를 위해서 이제 하는 행동들이겠죠. 왜 돈을 버느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왜 밥을 먹느냐?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왜 잠을 자느냐?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는 왜 공부를 하느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높은 학점을 위해서.
등등의 목표들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내 안에서의 목표를 통해서 각각의 행동들, 나의 여러 가지 일들을 정당화하거나 설명할 수가 있죠. 하지만 어때요? 왜 생계를 유지해야 되죠? 왜 허기를 채워야 되죠? 왜 피로를 회복해야 되죠? 왜 높은 성적을 얻어야 되죠? 왜 시험에 합격해야 되죠? 와 같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있죠. 왜 하필 이런 목표를 우리가 달성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그건 또 다른 목표에 호소해야 될 텐데 이런 방식으로는 결국 그 목표들을 쫓아가다 보면은 또 곤란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목표가 그 자체로 정당화되는 게 아닌 거죠. 결국 우리의 삶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면 생계를 유지한다거나 허기를 채운다거나 피로를 회복한다거나 하는 것도 무의미하게 되겠죠. 그렇죠? 결국 이런 식의 정당화는 각 개별 행동은 정당화할 수 있지만 삶 전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죠. 그리고 삶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러한 목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실은 이러한 행동도 궁극적으로는 정당화될 수가 없게 되겠죠. 곤란한 문제죠. 하지만 왜 사느냐의 문제에서 왜 도대체 나의 삶이 왜 중요한가? 삶 그 자체의 중요성을 따지기 위해서 나의 삶 내부에서 의미를 찾기보다 그러면 내 삶 말고 다른 사람의 삶에 비추어서 내 삶을 정당화할 수도 있겠죠. 자, 나의 삶은 누군가에게 소중해요.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형제 또는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소중하죠. 바로 그 친구들에게 또는 그 사람들, 여러분의 부모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은 중요하다. 그래서 살아야 한다. 자, 이게 답이 될까요? 자, 문제는 나의 삶은 타인의 삶이라고 하는 타인의 행복 또는 타인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나의 삶이. 그러니까 나의 삶은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언뜻 보면 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있어요. 지금 타인의 삶을 목표로 또는 타인의 행복, 타인을 위해서 나의 삶이 필요하다는데 그러면 타인의 삶은 왜 필요하죠? 타인은 왜 행복해야 되죠? 다시 그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답이 어려워지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죠. 지금 여기 마크업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생각해보죠. 나의 삶은 타인을 위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살아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 타인은 도대체 뭐 때문에 살아갈 필요가 있죠? 만약 그 타인의 삶이 나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또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그런 화살표의 그물망이 만들어지겠지만 문제는 어때요? 타인의 삶이 결국 나에 기인한다면 타인의 삶의 의미가 나에게 기인한다면 결국 이게 지금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거죠. 약간의 상호 출자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건데요. 나의 삶은 타인 때문에 의미가 있고 타인의 삶은 나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럼 도대체 나와 타인의 삶은 우리의 삶은 뭐 때문에 의미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자, 나와 타인의 삶을 묶어서 우리의 삶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의미가 있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나와 타인을 벗어난 그 외부의 무언가를 찾아야 될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바로 이런 식의 답변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좀 벗어난 뭔가 더 큰 무언가에 호소해서 우리의 삶을 정당화할 수는 없을까요? 자, 바로 보다 큰 목표를 고려한다는 거죠.
자, 이런 보다 큰 목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대의입니다. 대의. 어, 나는 왜 살아야 되냐? 나의 삶의 목표 뭐냐? 뭔가 대의를 위해서 난 산다. 거죠. 딱 맞는 말입니다. 딱 대의라는 이 표현을 교재에는 없는 표현이지만 교재에서 나온 그 보다 큰 목표, 보다 큰 무언가를 위해서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살리는 표현이 바로 대의라고 하는 거죠. 뭔가 커다란 내 삶 내부의 목표가 아니라 그걸 벗어난 또는 현재 우리들 말고 그 너머에 더 큰 목표를 위해서 더 큰 목표가 있다는 거죠. 더 큰 대의가 있다. 자, 그럼 도대체 뭐가 대의가 될 수 있을까요? 자, 두 개를 후보로 삼을 수 있죠. 하나는 다음 세대의 삶인 거죠. 미래. 우리 현재 우리가 아니라 우리 후속 세대를 위해서. 후속 세대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모종의 이제 후속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걸 목표로 우리가 인생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어때요? 또는 종교적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죠. 신을 위해서 또는 뭐 사후의 삶을 위해서 또는 환생 같은 걸 목표로 할 수도 있겠죠. 자, 두 가지를 한번 다 고려해보죠. 다음 세대의 삶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더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살겠다. 많은 어떤 운동가들이, 이제 정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목표로 이제 인생을 정말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는 그런 대의를 위해서 거꾸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죽음까지도 정당화하는 이런 식의 얘기들, 과연 이런 걸 통해서 나의 삶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자, 근데 이거는 앞에서도 이미 얘기했던 것을 연장하게 되면 여전히 문제가 됩니다. 결국 다음 세대의 삶은 또 그러면 왜 의미가 있느냐? 자, 우리가 지금 나의 삶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필요하다.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난 열심히 그 목표를 위해서, 그 대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 하지만 다음 세대의 삶은 왜 필요하죠? 다음 세대의 삶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죠? 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것 역시 또 다른 무언가에 호소해서 정당화하거나 설명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면 역전이 답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제가 초반부에 얘기했지만 인간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런 우주의 진행이 있죠. 태양계는 언젠가 붕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구는 언젠가 멸종할 거예요. 지구는 언젠가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지구에 사는 생명체들 역시 다 죽겠죠. 그 안에 인간도 마찬가지죠. 물론 태양계를 벗어나는 방법도 SF적으로 생각하면 나올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건 너무나 SF적인 상상들이죠. 사실 거의 비현실적인 얘기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딱 지구에서의 삶을 벗어나는 무언가를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태양계의 붕괴를 고려하게 되면 결국 다음 세대도 언젠간 다 죽겠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도 언젠간 죽고 결국엔 그들 언젠간 끝이 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암만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인류는 어디선가 끝나게 되겠죠. 허망하죠. 그러면 암만 뭘 노력한다 하더라도 허망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런 허망함을 없애기 위해서 좀 더욱더 영구적인, 지금도 이것도 사실 다음 세대를 고려하는 것도 사실 결국 목표를 고려할 때 보다 좀 더 영속적인 목표를 고려하려고 하는 건데요. 문제는 이 다음 세대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영속적이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이제 한계인 거죠. 그렇다면 더욱더 영구적인 것, 더욱더 영속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게 바로 종교인 거죠. 신을 호소한다거나 아니면 사후의 영생을 호소한다거나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게 바로 이제 종교적인 답변의 가장 큰 매력인 거죠. 나의 삶은 왜 의미가 있느냐? 신 때문에 그렇죠. 신이 사랑하는 내가 이제 신이 부여한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산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달성하고 나면 결국 영생을 얻어서 신과 함께 살 수 있게 되겠죠. 저도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의 삶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앞에서와 같은 질문은 생기지 않아요. 앞에서는 미래 세대의 삶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미래 세대의 삶은 또 뭘 위해서 필요하냐? 라는 질문이 필요하고 그에 답하기 어렵다라고 했었는데, 신의 경우엔 그런 질문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요. 왜냐면 신이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자 궁극적인 의미이기 때문인 거죠. 기독교적인 그 신관념 하에서는 더 이상의 질문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쪽은 다 필요 없어지는 거죠. 이거 뭐야? 자,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목표를 답하기만 하면 다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주 매력적인 답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답이고, 만약에 신이 없다면 정말로 나의 삶은 의미도 없고, 심지어 그 과거에 이제 윤리 문제 같은 것까지도 다 신이 있어야만 다 답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 정말 그 사람들의 논리하에서는 신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죠. 삶의 의미 있기 위해서, 내가 윤리적으로 살기 위해서 등등등 모든 답변을 신이 제공해 주는 거고, 그리고 이 신이란 답변은 너무나도 편리하게도 더 이상의 질문을 허락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로 이런 형태의 답변이 의심스러운 겁니다. 더 이상의 질문을 금지하는, 신은 도대체 왜 의미가 있느냐? 신의 의미는 도대체 뭐냐? 신은 뭘 위해서 존재하느냐? 와 같은 식의 질문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금지 자체가 너무나 편리한 답변이라는 거죠. 혹시 이런 식의 답변은 지적 게으름 또는 모종의 회피 수단 아니겠느냐? 어떤 초월적인 존재, 어떤 궁극적인 어떤 존재를 가정함으로써 더 이상의 그 화살표를 없애버림으로써 나는 답 다 했다 라고 해버리는 아주 지적 편리함, 이건 사실은 그냥 회피라는 거죠. 어떤 진지한 어떤 질문에 대면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회피 수단에 불과한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삶의 의미를 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걸까요? 자, 그런 식의 답변이 있죠. 삶 전체의 의미가 꼭 있어야 하느냐? 자, 교재에도 있는 어떤 교재에서 그 토마스 네이글이 만들어낸 어떤 답변들인데요. 이런 식으로 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차가 떠나기 전에 역에 도착할 수 있을지, 나는 그게 너무 중요해서 도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죠. 또는 고양이 밥 주는 것이 잊어먹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난 이런 사소한 일들, 사소한
의미 부여, 사소한 의미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나는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거창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거죠. 내가 살아갈 때 이러저러한 행동들을 하는데,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겠지만 그런 일들이 각각 다 의미가 있죠. 뭔가를 위해서 각각 다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다 의미가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된 거지. 더 이상 어떤 거창한 의미를 내가 부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삶 전체의 의미란 없다. 의미가 없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 물론 아무 일에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인생은 의미가 없겠지만 나는 이미 많은 일들에 신경을 쓰고 있다. 내 부모, 내 자식, 또는 내 친구들, 또는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처리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고, 또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일이 성공하길 바라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거면 된 거지. 살아가는 거에 어떤 거창한 의미를 거기에 부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어때요? 삶 전체에 의미가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나 이런 식의 답변에 그냥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사실은 사이비 질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살면 되는 거지. 거기에 뭐 의미가 어딨냐. 그냥 사는 거지. 살았으니까 사는 거지.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그렇죠.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심각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 삶의 의미가 뭐지? 정말로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도 없고, 따라서 왜 사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거기에 답을 못하면 결국 내 삶은 의미가 없는 거니까 결국 살 이유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나는 자살을 해도 상관없는 이런 식의 생각. 그래서 자살 같은 고민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저 개인적으로는 사는 게 너무 즐겁고 글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는 게 너무 좋고 그냥 재밌고, 그래서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문해 본 적 자체가 사실 저는 별로 없는데, 근데 사실은 또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 질문이 너무나 심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자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왜 자살이라고 하는 것 전제 조건으로서 자살을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왜? 나의 삶은 의미가 없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그 삶의 의미가 없고 삶의 이유가 없고, 따라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데 그렇다면 결국 죽어 마땅한 거 아니냐 라는 식의 추론이 가능한 거죠. 일종의 허무주의 같은 그런 식의 허무주의와 같은 그런 식의 고민에 빠진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게 뭐 우울증이라고나 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그런 식의 고민이 진지하게 가능해 보이고, 사실 논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귀결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일단 그렇다면, 그리고 이런 답변을 받아들이고 나면 정말로 나의 삶을 추동하는 어떤 동기부여가 없는 거죠. 그리고 동기부여가 있다면 훨씬 더 열심히 살 수가 있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어떤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것, 또는 이 세상의 소멸, 붕괴와 같은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순간 참 모든 것이 부질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빠질 수 있고, 그런 생각들을 고민하는 순간 결국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참 부질없는 것 아니냐, 보람이 없는 것 아니냐, 보잘것없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살을 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은 재미난 건 이런 식의 그 추론을 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철학자들 중에 정말 이런 실존적인 고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 끝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라는 결론까지 도출해 놓고서, 근데 재미나게도 정말로 자살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지행 합의를 하지 못한 사람일까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알베르 카민인데요. 그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소설가죠. 뭐 이방인이라든가 페스트 이런 소설을 쓴 사람으로 유명하고 노벨 문학상도 받았죠. 그리고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페스트라고 하는 소설이 다시 또 재조명되기도 했는데요. 이 알베르 카미가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면서 사실은 그 이방인의 어떤 철학적 의미를 좀 더 명료하게 밝히는 그런 에세이를 쓴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시지프 신화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소설이 아니에요. 일종의 어떤 논증입니다. 왜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논증을 담은 책이고요. 바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시지프 신화라고. 여러분들은 아마 좌우가 바뀌어서 보일 것 같은데, 이 책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부조리와 자살이라고 하는 챕터로 시작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딱 시작합니다. 아주 유명해요. 참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자살이다. 인생이 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것이야말로 철학의 근본 문제에 답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제목이 밝혀주듯이 시시프 신화. 그래서 시시프는 우리가 보통 시지프스라고 하는 인물 아시죠? 그 시시프스라고 하는 인물, 그 시시프스의 그 운명이 있는데, 그 신화 속의 인물인데, 그 돌을 계속 굴려가지고 이제 산 위로, 언덕 위로 올리고 나면 다시 돌이 떼굴떼굴떼굴 다시 내려가요. 그러면 또 계속 또 그걸 또 밀어가지고 굴려 올려가지고 또 언덕 위까지 올려야 되죠. 그럼 다시 또 돌이 내려가. 그 이 사람이 형벌인 거죠. 끝없는 형벌인 거죠. 이 형벌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는 그 인물이 바로 시지프스죠. 바로 인간의 어떤 숙명을 빗대서 이제 이 시지프스에 빗대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 알베르 카미의 시지프 신화의 마지막 챕터가 바로 시지프 신화입니다. 마지막 챕터가. 자, 이때 알베르 카미는 바로 방금 전까지 제가 수업했던 내용들과 비슷한 그런 추론을 합니다. 결국 삶을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리고 부조리해요. 없어도 하는 거죠. 그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무의미한데 산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부조리한 거죠. 업서드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부조리하다는 건데요. 누군가 만약에 산다라고 한다면, 살아가고 산다면 이 무의미하던 한데도 산다라고 하는 이쪽에 모순적인 그런 상황을 견뎌야 한다는 거죠. 자,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삶의 어떤 거창한 의미, 뭐 데이를 하나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해서 이제 삶의 의미를 딱 부여해서 그런 희망을 부여하려고 하는 지도들, 그거는 회피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요. 자, 근데 진실된 사람이라면 믿는 바에 따라 행동해야 돼요. 지행합의가 필요하죠. 자, 그렇다면 삶이 부조리하다고 믿는 사람은 자살해야 할까요? 자, 이때 카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카미의 대답은 자살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자살해봤자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알아줄 누구도 없어요.
그러면 뭐가 더 낫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의 무의미함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운명에 반항하며 끝까지 버텨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반항으로서의 삶을 얘기하는데요. 이때 반항은 이 반항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반항해서 인간의 운명을 뒤집어 엎는다. 영생을 얻는다거나 그런 식의 어떤 반항, 그거 다 헛된 거죠.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운명에 대한 최선의 반항은 그렇다고 그럼 자살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 그러면 결국 그 삶을 끝까지 이어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운명을 비웃으면서 반항하면서 끝까지 버텨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사실 이 반항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게 아주 분명치는 않습니다. 제가 이 시지프 신화의 그 해당 부분들을 물론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은 뭐 두껍다 보니까 제가 일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텐데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제가 읽어낸 방식 또는 많은 사람들이 해독한 방식에 따르면은 이게 일종의 목표 달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목표에 비추어서 그것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삶 이런 식으로 의미 부여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식의 의미 부여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과정으로서 과정 그 자체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를 일종의 영원한 혁명, 실존적 비극에 대한 영원한 혁명의 윤리로서 반항으로서 삶을 이제 제안하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저희 과정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역설하고 있는 걸로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거죠. 자살하는 건 오히려 못난 행동이다. 꼭 신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자살은 못난 행동이고 삶이 부조리하더라도 삶이 무의미하더라도 오히려 살아가는 게 낫다. 글쎄요. 이게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지 저로서는 아직까지 이게 분명치 않아요. 이 까미의 답변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은 우리 교재의 마지막 구절들을 보시면은 사실은 이 까미의 얘기들을 상당 부분 이제 반영한 그런 실존주의라고 불리는 입장들인데요. 그런 입장을 이제 레퍼런스 삼아서 글을 쓴 걸로 보이는데요. 삶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 부조리하다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교재는 답변을 잘 안 하고 있죠. 근데 까미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히려 살아가는 게 낫다라고 답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과연 좋은 답인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게 과연 논변이 제대로 성립하고 있는 건지 따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지프시나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재밌습니다. 조금 어렵긴 한 그동안 우리가 읽었던 글에 비해서는 좀 어렵고 좀 어색한 그런 형식의 책이 있긴 한데요. 한번 재밌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보면 바로 이런 식의 얘기들에 대해서 상당히 논쟁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시지프스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시지프스가 돌을 끝까지 계속 올려놓으면서 그 영원한 형벌을 묵묵히 버텨내는 거죠. 근데 그게 반항인가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죠? 당시에 다른 어떤 실존주의자 중 한 명이었던 사르트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까미의 답변이 되게 불만족스럽게 여겨졌어요. 그게 무슨 반항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냥 자족적으로 자기 혼자 욕하면서 자기 혼자 신 욕하면서 이제 묵묵히 그 형벌을 버텨내는 게
그게 무슨 만약에 이게 불만이 있고 부조리하다고 느끼면 혁명을 일으켜야 되지. 혁명을 일으켜야지. 왜 그냥 묵묵히 욕만 하고서 버텨내냐. 라고 하는 게 주된 까미에 대한 주된 비판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얘기는 당시 어떤 정치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더 잘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지 어떤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 사는 게 중요하냐에 대한 어떤 질문 또는 무엇이 바람직한 삶이냐에 대한 질문과도 상당한 연관이 있습니다. 목표 달성으로서의 삶과 과정으로서의 삶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우리의 삶의 초점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정치 사회적인 그런 맥락 속에서 보게 되면은 정치 사회적인 요구라든가 어떤 실천 방식 중에서 특정한 어떤 실천 방식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자, 감사합니다.